오늘의 이야기, 전화위복 음악 인트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을 구독과 좋아요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강원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강원도 땅을 지키며 살아오셨고 저 또한 그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을 누비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말뚝박기를 하고 친구 집에 쪼르르 따라가 저녁까지 얻어먹던 시절.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 스르르 잠이 들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싫다며 공기 좋고 오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좋다던 부모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남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서울에서 디자인학을 전공한 저는 운 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한 패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딸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첫 직장이라는 설렘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어떻게든 조직에 녹아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텃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업계는 그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텃세가 유독 심한 곳으로 유명했고 높은 퇴사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저의 열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여러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저와 맞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곧장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아는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는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채희, 너는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 이쪽 일도 분명 잘 해낼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줄게.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발이 닳도록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수많은 쇼핑몰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생각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쇼핑몰을 유지할 자금이 바닥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경제적 지원 덕분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판매하던 옷 하나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방문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매출 역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작은 쇼핑몰에 불과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여기며 일했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쇼핑몰은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돈 자랑해서 좋을 것 하나 없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 손을 벌리는 법이란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사업 규모나 수입에 대해 가까운 친구 몇몇을 제외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딱히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는데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 연상의 공무원이었던 그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채이라고 했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 맞지? 홈쇼핑이랑은 다른 거고. 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쇼핑몰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좋다니 다행인데 우리 아들은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잖니.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런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내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허락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앞으로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른들은 쇼핑몰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과 온화하고 인자하셨던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버선발로 맞아주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30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 댁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인지 가정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부가 많다는 말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저 또한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수입을 보잘것없다고 확신했던 남편의 그 제안이 훗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인 명절날이었습니다. 한 친척 어른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새아가 사업은 할 만하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그 쇼핑몰이라는 거 요새는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옷장 사지,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바쁘다고 엄살은. 사실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죠.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랑 옷장 사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들 다 계신데 어떻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 어른들의 만류로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사실이잖아. 나도 당신 그거 그만두게 하고 어디 월 300이라도 받는 회사에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알아.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수입이 마이너스이거나 기껏해야 한두 푼 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다 함께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한옥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재킷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채희야, 이거 어떠니? 예쁘지? 그래, 이거 내 생일 선물로 하자. 너 돈도 많이 없잖아. 여자들이 쇼핑몰에서 얼마나 번다고. 비싼 거 사줄 능력도 안 될 테니 그냥 이걸로 퉁치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고마운 줄 알아. 은근슬쩍 돌려 말하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사람 카드값도 못 낼 텐데 뭘. 돈 잘 버는 아들이 사드려야죠. 두 모자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공무원 며느리를 들였어야 했는데 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며 제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려드리려던 찰나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 거라. 큰일 난다. 시아버지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쥐 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채희야, 지금 여기 큰 불이 났어. 산불이 우리 집까지 덮쳐서 집이랑 공장이랑 전부 다 타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부모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강원도 산불 소식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집과 공장이 있던 자리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혹시나 무언가 건질 것이 있을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가 꼭 안아주셨습니다. 채희야, 왜 울어?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니? 우린 괜찮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제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며칠 뒤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강원도에 불난 거 몰랐어? 장인, 장모님 댁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왜 그래. 안 다치셨으면 된 거잖아. 그래서 집은 어떡한데? 당신 돈도 없으면서 뭘 해드린다고. 요즘 컨테이너 좋게 잘 나온다더라. 그거 하나 갖다 드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그 말 한번 잘했다. 내가 내 돈으로 어떤 집을 지어드리든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 며칠 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 남편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예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곧바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아둔 돈은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멋진 집을 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제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돈들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라 하시며 두둑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의 새 집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완성된 집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운하던 사람이 사진 속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채희야, 그 집 정말 내 돈으로 지은 거 맞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닐 텐데. 아니, 너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야? 매출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 우리한테만 살짝 말해줘봐. 우리남 아니잖아.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 아니었나요? 그리고 제 수입이 대체에 궁금하신데요. 평소에 저 일 200만 원도 못 벌 거라면서요. 어차피 수준 떨어지는 구멍가게 옷장사일 뿐인데. 오늘의 이야기 전화위복 음악 인트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을 구독과 좋아요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강원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강원도 땅을 지키며 살아오셨고 저 또한 그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을 누비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말뚝박기를 하고 친구 집에 쪼르르 따라가 저녁까지 얻어먹던 시절.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 스르르 잠이 들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싫다며 공기 좋고 오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좋다던 부모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남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서울에서 디자인학을 전공한 저는 운 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한 패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딸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첫 직장이라는 설렘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어떻게든 조직에 녹아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텃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업계는 그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텃세가 유독 심한 곳으로 유명했고 높은 퇴사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저의 열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여러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저와 맞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곧장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아는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는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채희, 너는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 이쪽 일도 분명 잘 해낼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줄게.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발이 닳도록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수많은 쇼핑몰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생각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쇼핑몰을 유지할 자금이 바닥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경제적 지원 덕분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판매하던 옷 하나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방문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매출 역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작은 쇼핑몰에 불과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여기며 일했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쇼핑몰은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돈 자랑해서 좋을 것 하나 없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 손을 벌리는 법이란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사업 규모나 수입에 대해 가까운 친구 몇몇을 제외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딱히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는데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 연상의 공무원이었던 그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채이라고 했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 맞지? 홈쇼핑이랑은 다른 거고. 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쇼핑몰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좋다니 다행인데 우리 아들은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잖니.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런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내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허락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앞으로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른들은 쇼핑몰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과 온화하고 인자하셨던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버선발로 맞아주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30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 댁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인지 가정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부가 많다는 말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저 또한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수입을 보잘것없다고 확신했던 남편의 그 제안이 훗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인 명절날이었습니다. 한 친척 어른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세아가 사업은 할 만하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그 쇼핑몰이라는 거 요새는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옷장 사지,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바쁘다고 엄살은. 사실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죠.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랑 옷장사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들 다 계신데 어떻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 어른들의 만류로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사실이잖아. 나도 당신 그거 그만두게 하고 어디 월 300이라도 받는 회사에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알아.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수입이 마이너스이거나 기껏해야 한두 푼 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다 함께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한옥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재킷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채희야, 이거 어떠니? 예쁘지? 그래, 이거 내 생일 선물로 하자. 너 돈도 많이 없잖아. 여자들이 쇼핑몰에서 얼마나 번다고. 비싼 거 사줄 능력도 안 될 테니 그냥 이걸로 퉁치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고마운 줄 알아. 은근슬쩍 돌려 말하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사람 카드값도 못 낼 텐데 뭘. 돈 잘 버는 아들이 사드려야죠. 두 모자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공무원 며느리를 들였어야 했는데 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며 제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려드리려던 찰나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 거라. 큰일 난다. 시아버지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쥐 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채이야, 지금 여기 큰 불이 났어. 산불이 우리 집까지 덮쳐서 집이랑 공장이랑 전부 다 타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부모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강원도 산불 소식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집과 공장이 있던 자리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혹시나 무언가 건질 것이 있을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가 꼭 안아주셨습니다. 채이야, 왜 울어?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니? 우린 괜찮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제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며칠 뒤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강원도에 불난 거 몰랐어? 장인, 장모님 댁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왜 그래. 안 다치셨으면 된 거잖아. 그래서 집은 어떡한데? 당신 돈도 없으면서 뭘 해드린다고. 요즘 컨테이너 좋게 잘 나온다더라. 그거 하나 갖다 드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그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내 돈으로 어떤 집을 지어드리든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 며칠 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 남편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예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곧바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아둔 돈은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멋진 집을 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제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돈들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라 하시며 두둑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의 새 집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완성된 집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운하던 사람이 사진 속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채이야, 그 집 정말 내 돈으로 지은 거 맞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닐 텐데.
아니, 너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야? 매출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 우리한테만 살짝 말해줘봐. 우리남 아니잖아.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 아니었나요? 그리고 제 수입이 대체에 궁금하신데요? 평소에 저 일 200만 원도 못 벌 거라면서요. 어차피 수준 떨어지는 구멍가게 옷장사일 뿐인데. 오늘의 이야기 전화위복 음악 인트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영감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을 구독과 좋아요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강원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강원도 땅을 지키며 살아오셨고 저 또한 그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을 누비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말뚝박기를 하고 친구 집에 쪼르르 따라가 저녁까지 얻어먹던 시절.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 스르르 잠이 들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싫다며 공기 좋고 오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좋다던 부모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남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서울에서 디자인학을 전공한 저는 운 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한 패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딸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첫 직장이라는 설렘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어떻게든 조직에 녹아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텃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업계는 그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텃세가 유독 심한 곳으로 유명했고 높은 퇴사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저의 열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여러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저와 맞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곧장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아는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언니는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채희, 너는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 이쪽 일도 분명 잘 해낼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줄게.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발이 닳도록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수많은 쇼핑몰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생각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쇼핑몰을 유지할 자금이 바닥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경제적 지원 덕분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판매하던 옷 하나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방문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매출 역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작은 쇼핑몰에 불과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여기며 일했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쇼핑몰은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돈 자랑해서 좋을 것 하나 없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 손을 벌리는 법이란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사업 규모나 수입에 대해 가까운 친구 몇몇을 제외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딱히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는데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 연상의 공무원이었던 그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채이라고 했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 맞지? 홈쇼핑이랑은 다른 거고. 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쇼핑몰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좋다니 다행인데 우리 아들은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잖니.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런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내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허락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앞으로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려니 애써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른들은 쇼핑몰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과 온화하고 인자하셨던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버선발로 맞아주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30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 댁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인지 가정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부가 많다는 말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저 또한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수입을 보잘것없다고 확신했던 남편의 그 제안이 훗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인 명절날이었습니다. 한 친척 어른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새아가 사업은 할 만하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그 쇼핑몰이라는 거 요새는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옷장 사지,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바쁘다고 엄살은. 사실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죠.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랑 옷장사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들 다 계신데 어떻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 어른들의 만류로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사실이잖아. 나도 당신 그거 그만두게 하고 어디 월 300이라도 받는 회사에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알아.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수입이 마이너스이거나 기껏해야 한두 푼 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다 함께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한옥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재킷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채희야. 이거 어떠니? 예쁘지? 그래, 이거 내 생일 선물로 하자. 너 돈도 많이 없잖아. 여자들이 쇼핑몰에서 얼마나 번다고. 비싼 거 사줄 능력도 안 될 테니 그냥 이걸로 퉁치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고마운 줄 알아. 은근슬쩍 돌려 말하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사람 카드값도 못 낼 텐데 뭘. 돈 잘 버는 아들이 사드려야죠. 두 모자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공무원 며느리를 들였어야 했는데 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며 제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려드리려던 찰나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 거라. 큰일 난다. 시아버지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쥐 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채희야, 지금 여기 큰 불이 났어. 산불이 우리 집까지 덮쳐서 집이랑 공장이랑 전부 다 타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부모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강원도 산불 소식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집과 공장이 있던 자리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혹시나 무언가 건질 것이 있을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가 꼭 안아주셨습니다. 채희야, 왜 울어?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니? 우린 괜찮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제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며칠 뒤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강원도에 불난 거 몰랐어? 장인, 장모님 댁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왜 그래. 안 다치셨으면 된 거잖아. 그래서 집은 어떡한데? 당신 돈도 없으면서 뭘 해드린다고. 요즘 컨테이너 좋게 잘 나온다더라. 그거 하나 갖다 드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그 말 한번 잘했다. 내가 내 돈으로 어떤 집을 지어드리든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 며칠 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 남편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예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곧바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아둔 돈은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멋진 집을 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제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돈들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라 하시며 두둑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의 새 집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완성된 집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운하던 사람이 사진 속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채희야, 그 집 정말 내 돈으로 지은 거 맞니? 한두 푼